안녕하십니까. 184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 기출 문제 관계는 넘어갔고요. 184페이지 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투자 분석 기법에서요. 일단은 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거 요거 네 가지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비할인 기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이거 회 들어가는 애들 둘. 그 다음에 이제 승수법 하고요. 수익률법. 요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어림셈법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구별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시는 게 할인 현금, 이게 흐름 분석법이라고도 출제하고요. 수지 분석법 이렇게도 출제를 하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현금 흐름은요. 요거 세후 현금 흐름 기준입니다. 세후. 그래서 이제 세후 현금인데 현금 흐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에 대한 두 가지로.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도 세후 현금 흐름 기초고요. 여기 매각에서도 세후 지분 복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어림셈법은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영업 현금 흐름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합한 거를요. 이게 이제 현금 유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이제 무슨 가치로 할인하냐면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걸. 그랬을 때 방법이 보면 이제 수년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존재했을 때, 수년가법에서는요, 수년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년가는 현금 유입에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여기는 이 빼서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는요. 유입의 현가를 뭐로 나눠서요?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그죠? 여기 있는 이제 내부 수익률은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니까 얘는 이제 순현가를 0으로,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할인율을 적용할 때 얘네는 요구 수익률을 쓰고요. 여기는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여기는 내부 수익률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거.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리해 두시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들어가면서 정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1번을 보시면은 1번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자는 이제 투자안을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수년가는요, 0하고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1하고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액을 결정하는데,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앞에서 배웠던 기대 수익률하고 그냥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채택을 하고요.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5번 지문에 가면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 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세후 소득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그죠? 그리고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 합을 서로 비교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전하고 세후는 다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었어요. 지분 투자액과 결부가 돼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유출이 있죠. 유출은 요건 지분 투자액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요. 수년가가 동일할 때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낮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에서는 이제 4번을 이제 잘못 준 내용이고요. 2번에도 내용을 보게 되면요. 1번 지문에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현금 유입의 현가압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현금 유출의 현가압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투자론에서는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투자 비용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초기 지분 투자액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얘기할 때? 유출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수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요것도 시험 지문상에서 인용을 해줍니다. 할인율을 뭘 쓰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을 뭘 쓰냐면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를 쓰냐면 내부 수익률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에 가게 되면요. 수익성 지수란 현금 지출의 현가합에 대한 현금 수입의 현가합의 비율을 말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된다 그랬을 때 요렇게 주면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단일 투자 아닐 때 있죠. 하나의 투자 아닐 때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요.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요. 내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보다 큰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만약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으면요. 그러면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라는 투자안이 있고 뭐가 있을 때요. B라는 투자안이 있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 수년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는 수익성 지수는 0.8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 투자안이 틀리니까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려고 그럴 때는 똑같은 투자안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투자안이죠. 하나의 투자안일 때 2천을 지출을 하고요. 자, 이렇게 줬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하나의 투자안일 때 유출이 2천이에요. 그 유입이 550, 1210, 1331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할인율이 10%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50에 10%면 50이죠. 그럼 얘는 할인하면 그냥 5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10만 원인데 이자율 10%일 때 2년 계산하면 1.21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1년일 때는 얘가 10%일 때 그러면 1.1 나오고요. 2년이면 1 플러스 0.1의 자생이니까 1.21 나오고요. 3년이면 1 플러스 0.1의 3생이니까 1.331 이렇게 나오죠. 4년을 기준하게 되면은
상승하게 되면 1.4641 이렇게 나오고요. 5년을 기준하게 되면 1.6105 뭐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한 5년 정도까지는 뭐 익숙한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10%면은 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뭐로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1.21로. 그럼 얘 1,000만 원 나오겠죠. 1,331만 원인데 1.331로 할인하면 얘도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기를 쓰지 않고 암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3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500이죠. 그러면 유입의 현가가 2,500, 유출이 2,0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대입해 보시면 유입의 현가가 얼마고요? 2,500. 얘가 2,000이었으니까 빼고 남는 게 500인데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거니까 수익성 지수를 대입하게 되면 2,500을 2,000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1.25가 나오죠. 그러니까 0보다 크면 뭐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크게 나오죠. 같은 결과가. 그렇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500하고 얘하고 같게 만들어주는 거는 몇 프로 나오냐면 25% 나오죠. 이게 내부 수익률이니까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내부 수익률은 10%보다 큰 25%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하나의 투자 안에서만. 근데 복수의 투자 안에 있을 때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도 한번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를 했었다가 이의신청에 의해 가지고 복수 정답 처리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출제를 해줄 때 무슨 투자안일 때, 단일 투자안일 때, 아니면은 복수의 투자안이라든가 이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이제 조건을 줄 때, 단일 투자안일 때, 그럴 때 5번 지문의 논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지문에 보면 순환가법에서의 요구 수익률은요, 예상된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즉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라는 게 틀렸겠죠.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문제 3번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자, 1번에 보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세후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요게 그 시대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거는요, 미국에서 이 전산망이 구축이 돼서 과세 기준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방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는 세후를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는요, 수년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현가, 연평균 수년가법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2번에 대한 것도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는 이게 3가지 방법이 있고요. 할인 기법으로 들어가서 이게 범위를 넓혀보게 되면은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것도 포함할 수 있고요. 이게 회수기간법을 보게 되면요, 이게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 하면 단순 회수기간법을 얘기를 하는데,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네는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얘기죠. 회수기간을 산정할 때.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 200페이지 가보시면요. 문제 25번에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에서 단순 회수기간은 이렇게 물어봤죠. 25번에서. 그러면 현재 얼마 지출했냐면요, 1억 원을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에 1억이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여기가 이제 2천만 원. 그죠? 두 번째가 3천. 그 다음에 4천. 그 다음에 이제 4년 차가 됐었을 때 또 4천.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는 순현금 흐름이고요. 밑에 게 누적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1억에서 1년 차에 2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누적 현금 흐름이 8천으로 줄죠. 그 다음에 3천이 들어왔으니까 누적이 5천으로 이렇게 줄죠. 그죠? 4천이 들어왔으니까 누적이 1,000으로 줄잖아요. 그죠? 근데 4년 차에 4천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분기별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1년이 12달이니까 3개월마다 1,000만 원씩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년 3개월이라고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아서면서 이게 3천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3천으로. 1년에 4천 들어왔다니까요. 분기별로 얼마씩 들어왔다는 가정이에요. 1,000만 원씩. 그러니까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여기 요 1,000만 원에 대한 것이 회수가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천이라는 것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요 회수한 때 걸리는 기간까지를 구성하는 게 단순 회수기간이고요. 현가 회수기간법은 여기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회수기간이 좀 더 길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회수기간법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문의 구성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에서는 순양가, 수익성, 내부 승률법이 요거 세 가지.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 안에 구분하면은 단순하고 뭐가 있다? 현가. 근데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얘는 잘 안 쓰죠. 왜냐하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얘를 쓸 바에는 차라리 순영가법을 쓰는 게 낫죠.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지문 안에서 조금 뭐 그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틀린 게 4번이죠. 순영가법에서 현금 흐름의 유출 현가는 총 투자액의 현재 가치라 했으니까 틀렸겠죠. 아까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했을 때 여기서 아까 이제 유입하고 유출이 있었을 때 유출은 바로 지분 투자액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총 투자액이 아니라 세전하고 세후에 대한 흐름은 무슨 투자액과 결부되어 있다고 그랬냐면 지분 투자액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4번 문제에도요. 1번에 대한 거 옳은 게 1번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내부 승률과 요구 승률이 같다는 것이고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내부 승률이 요구수보다 크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단일 투자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뭐 복잡한 것까지는 정리하실 건 없는데요. 기본적인 흐름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면은 답을 맞출 때는 무리하지 않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5번에 가시게 되면 거기 5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현가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과는 달리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고 단순 회수기간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회수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아까 설명이 된 대로 현재 가치로 이걸 할인하니까 그죠? 금액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회수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요.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순영가법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요구 승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순영가법이나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법이나 할인율로 못 써요. 요구 승률을 쓰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요거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를 무슨 가치로 할인하려면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할인율이. 할인율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현재 가치로 할인할 수가 없죠. 근데 내부 승률법에서는 사전에 내부 승률을 몰라도 되죠.
내가 초기에 투자한 돈하고요. 들어올 돈에 대한 요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요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값을 별도로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승률법에서는 내부승률을 사전에 몰라도 되는데 순현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에서는 사전에 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승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무슨 가치? 현재 가치에 대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성지수법하고 순현가법은 사전에 뭐가 결정이 돼야 돼요. 요거 승률, 할인율이 결정이 돼야 되고 내부승률법은 사전에 내부승률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거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요 찾는 거죠. 이게 만약에 초기에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만약에 1,200만 원의 흐름이 발생했다. 그러면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다 만약에 10%를 대입해 보면은 1,200을 1.1로 할인하게 되면 1,100 나오니까 얘보다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보다는 할인율이 어떻게 돼요? 조금 커야지만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을 별도로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승률법에서는 내부승률을 사전에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순현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은 사전에 내부승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네? 표정도 전반적으로 우울하시고. 네? 자금대로 와서 그러나요? 여기는? 에어컨이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로 온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60여일 정도 남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빼면은 뭐 한 50일 정도 남았다고 보셔야죠. 다음 달에 추석 연휴 있으니까 뭐 한 4, 5일 떠서 3, 4일 빠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27일이 시험이면요. 이 전주면은 다 종강하거든요. 네, 종강을 하니까. 이게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로는 늦어도 뭐 19일이면 종강이죠. 종강. 그러면 여기 토요일 날 수업이 없죠. 네, 그럼 여기가 종강일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원의 일정이 다 끝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27일까지 시험 보는 주간 또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죠. 마무리를. 그렇죠. 모의고사 보셔가지고 자꾸 틀리는 파트가 있으면 어려운 거는 뭐 관계가 없어요. 어려운 거는 어차피 실전에 가서 어렵게 나오면은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꾸 틀리시게 되면은 그거는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낮에 그 다른 학원들에서 낮에 이렇게 특강 같은 거 이렇게 해보게 되면 실수로 어려운 문제가 됐든 쉬운 문제가 됐든 간에 실수로 한 3, 4개씩을 틀리세요. 그럼 그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됐든 어려운 문제가 됐든 간에 실수가 유발된다는 얘기는 순간적인 착각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문장을 읽을 때 그죠? 스스로 문장을 완성시켜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이 또 구별이 안 되면서 실수하게 되는데 이게 4문제면은 10점이거든요. 그럼 평균으로 하면 5점이죠. 이게 1, 2점에도 당락이 좌우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지금서부터는 여기에 그냥 완전히 올인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이제 마음이 급하시다고 그래서 점핑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셔야 되죠. 다른 학원에서도 어떤 분이 1차가 잘 가닥이 안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제 공부하던 걸 끊고 뭐 한 10년치 기출을 가지고 한번 이제 쭉 풀어본 모양이에요. 그걸 했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감이 왔나 봐요. 이제 민법이 됐고 학개론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작년에 이제 특강 자료를 하나 준 모양입니다. 그럼 특강 자료는 압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분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혹한 거죠. 연락이 온 거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요거 얇은 거를 한번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원래 생각하신 대로 전체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얇은 거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얇은 거를 본다고 정리가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만약에 가닥이 안 잡히면은 그 파트를 어쨌든 간에 개선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늘상 얘기한 대로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하고 이거 간평계 있으면은 이거 5개, 뭐 8개, 5개, 6개 나오면 얘네 3개, 얘네 4개, 얘 3개, 얘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13개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가 지금 24문제니까요. 그죠? 그러면 실사관 한 11개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 문제 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에서 몇 개 맞아야 돼요? 16개 중에서 나머지가 이제 16개잖아요. 16개인데 그게 총론, 시장론, 그 다음에 정책론, 그 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 요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총론에서 평균 3개 나와요. 시장론에서 한 4개, 정책론에서 평균적으로 4개에서 한 5개 정도는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또 한 4개 정도는 떨어질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는 다 맞아줘야 돼요. 총론은. 그죠? 시장론도 한 4개 정도가 나오면 이거 다 맞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 3개 정도만. 그죠? 그럼 정책론도 의외로 힘들어 하시니까 여기도 한 3개만. 개발론 반타작하면 2개죠. 요렇게 묶으면 11개 나올 수 있어요. 11개. 그냥 어느 정도는 조금 하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략을 잘 짜서. 그렇잖아요? 계산이 지금 뭐 안 되는데 복잡한 계산 문제는 어차피 안 되시잖아요. 그죠? 어느 분이 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 한 6개만 좀 찍어가지고 그것만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시는데 간단하든 어려운 거든 간에요. 본인이 풀지 못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이거 쉽게 하는 거라고 알려줘도 그거를 받아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대입해서 1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그죠? 그러니까 총론 같은 데서 하나 틀리면 데미지가 크죠. 네? 그러니까 개념, 뭐 분류, 특성 이런 거는 다 맞춰줘야 되고 있고 여기 뭐 시장론에 들어가면은 뭐 있겠죠. 부동산 시장의 뭐 특성, 효율적 시장 이론, 주택 시장의 여과 과정 뭐 이런 거 있고요. 입지론에서는 요즘 나오는 게 레일리허프 계산 문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게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 이론.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에서도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틀린다고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정리해 보시고 안 되는 거 조금 보완을 좀 해보시고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선생은 알 길이 없죠. 그렇잖아요?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고개는 계속 끄덕거리고 있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어떻게 파악이 되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게 되셔야 나중에 저희가 압축을 해서 드렸을 때 그걸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이제 언급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5번에서는 그 3번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것이 있을 때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순환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분석 방법으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순환가법에 의할 때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데 구조적으로 순환가법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부의 극대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환가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가법이 부의 극대화를 판단할 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투자 금액이 동일한 서로 다른 두 투자안의 현금 유입의 총액이 동일할지라도 사업기간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게 틀린 거죠. 기억하시나요? 투자안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차 이렇게 됐었을 때 현금 흐름의 유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전체 금액은 똑같잖아요. 1억 2천씩으로. 근데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애가 내부 수익률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이거를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더 클 수밖에 없죠. 5천보다는 뭐가? 7천이. 예, 그래서 그 표현이 6번에선 3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5번 지문에 보면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투자 사업을 보게 되면요. 전통적인 투자 사업이 있고 비전통적인 투자 사업이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는데 하나의 투자 안에 초기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7천을 투입을 했으면
투자한 돈하고 유입하고 같게 만들어주는 뭐가 내부 수익률이 하나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년 후에 다시 재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이 5천에 대한 또 내부 수익률을 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서로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럼 각각의 내부 수익률이 나왔을 때는 어느 것이 더 나은 건지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수년가법을 기준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언급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7번에 어림셈법하고 이제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걸 물어봤죠. 어림셈법하고 이제 비율 분석법은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비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림셈법 또는 경험셈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림셈법에서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은 승수법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네, 수익률법이 있었죠.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소득 승수가 있고요. 순소득 승수가 있었을 때 어느 게 더 승수값이 크다라고 그랬었어요. 얘가 크죠.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으면 역시 승수의 크기는 얘가 작고 얘가 어떻게 돼요? 클 수밖에 없죠. 얘가 수익이 제일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승수 과정에서는요. 요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낫고요. 공식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알려드렸죠. 자, 이 승수값이 작아지려고 그러면은 이 분모가 커져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 흐름이 승수 앞에는 이 현금 흐름이 어디로? 분모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총소득이나 순소득이나 전부 다 무슨 투자일까? 네, 총투자액과 결합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다 지분 투자액이니까.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를 기억을 할 수 있으면요. 역수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쪽에 식이 뒤집어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이게 종합자본 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투자액이고 여기가 순영업소득. 얘는 우리가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지분 투자액 세전. 요거 네 가지 정도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을 해주니까, 그죠? 식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총소득 승수 있죠. 얘하고의 역수.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이 총자산 회전율은요, 수익률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율 분석법에 있는 겁니다. 재무 비율로. 다만 역수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총투자액, 그 다음에 총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문 정도로 활용하게 될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계산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반영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자, 이제 거기 보시면요. 7번에 2번 지문을 보면 승수법은 모두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 회수 기간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를 이 순소득 승수를 쓴다고 그랬죠. 얘를 쓰질 않고. 그렇잖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가지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때 모든 총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의 경비하고 공시를 공제한, 그죠?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수익률이 클수록 보다 유리한 투자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커지면 승수가 작아지겠죠. 승수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만큼 수익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하시게 되면요. 순소득 승수가 작아질수록 종합환원율은 커지겠죠. 종합환원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승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면요.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의 비율을 지분 배당률 그러니까 틀렸겠죠.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가면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랬었죠. 총투자액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투자안의 평가하고 선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그랬을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것을 선택을 하겠고요.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하죠. 그리고 이 단순 회수기간법은요.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 것처럼요. 애초에 투자한 돈들이 이제 있는 거죠.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얘도 1억을 투자했고요. 얘도 1억을 투자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초기에 들어오는 돈들이 얘가 만약에 2천 3천 그 다음에 뭐 2천 그 다음에 6천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그럼 얘는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때까지가 3년 반 걸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들어온 돈이 2천 들어오고요. 2천 들어오고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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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들어간 돈 회수할 때까지 거의 한 5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회수기간 이후로 보게 되면 얘는 1000 또 1000 5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는 이거 이후로 뭐 예서 5000 또는 8000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A보다 B가 더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초반에는 수익의 흐름이 크진 않은데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수익이 확대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목표한 회수기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회수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반영해 주지 않는 게 단순 회수기간법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 그 5번에 보면 회수기간법에서는 기업이 정한 목표 회수기간보다 그냥 짧은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 이후의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년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2개 있을 때는 초기의 현금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있는데 초기에 현금 투자 비용이 적은 사업을 선택하는 게 투자 효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수년가법에서는 이거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뭐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그랬냐면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요거를 반영하면 투자안의 효율성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 관계는 기억하시겠나요? 뭐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드렸죠. 투자한 A가 있고 투자한 B가 있을 때요. 유입의 현가하고 이제 유출에 대한 뭐가 있을 때요. 현가가 있을 때. 얘는 이게 101억이고 이게 100억이란 얘기죠. 101억에서 100억 빼면은 남는 게 1억이죠. 0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입의 현가가 11억, 유출이 10억이죠. 얘도 1억이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둘 다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는 차이가 있죠. 투자 규모의 차이가. 이거를 수량가법에서는 구별을 못 해준다 그랬죠. 여기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그랬었죠. 수익성 지수법은 유입을 유출로 나눠주니까 나누면 얘는 1.01 나올 거고요. B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1.1 나오니까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뭐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수익성 지수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9번에 가게 되면요. 회계적 이익률법에 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틀린 거는 일단 이제 4번이 틀린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투자 안에 회계적 이익률이 동일하다면 내부 수익률도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방법의 접근이 서로 틀리죠. 수익률 산정했을 때. 근데 얘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회계적 이익률법도. 근데 회수기간법은 계산 문제로 이따 한번 냈고요. 근데 회계적 이익률법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요. 평균적인 이익을 투자에 관련된 평균 투자이익으로 이거를 나눠서 이 회계적 이익률을 산정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뭐가 들어가요? 평균이 들어가죠. 평균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평균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때는요. 내용은 간단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100만 원씩의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했어요. 그럼 총액이 500이죠. 투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면 5로 나누면 돼요. 그럼 평균적인 이익이 1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평균 투자액이니까 기초 가격하고 기말 가격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또 평균 투자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식 자체로 보면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회계적 이익률법에 대해서는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하냐 아니냐 뭐 그 정도밖에는 출제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10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거기 보면은 이제 2번에 승수법 중에서 세전하고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세전하고 세후 들어가면 다 지분 투자액과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면 어림셈법 중에서 승수법에서 승수는 클수록 유리한 투자 아니던 게 틀렸겠죠. 승수는 작을수록, 그죠? 수익률은 클수록. 이제 그 얘기 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2페이지 가시면 그 비율 분석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비율 분석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처음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 분석법이라고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출제한 양반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전에는 출제해 줄 때 이렇게 출제해 줬거든요. 재무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제목을 이렇게 달고 나왔어요.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달라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 어쨌거나 이 제목을 달고요. 출제는 다 했어요. 얘는 계산 문제로 물어봤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이제 대부 비율에 대한 거는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비율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랬냐면 부채 비율과.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크기를 우리가 백분율로 표시한 거죠. 여기 백분율 들어가 있으니까 다 뒤에 곱하기 100이 다 수식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20%예요. 그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대부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 얘가 20%면 여기가. 얘가 25% 되죠. 25%. 얘가 20%라는 얘기는요.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빌린 융자금이 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로 넘어오게 되면 100 중에 빌린 게 20이고 내게 8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80이니까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0.25 나오니까 곱하기 100 하면 25%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썼던 거는 얘가 50%일 때 있죠. 얘가 50%면 얘가 몇 프로예요? 얘가 50%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100인데 빌린 게 50이잖아요. 그럼 내게 50이잖아요. 그럼
그럼 100%죠. 50분에 50하면 약분 1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100% 나오죠. 100%. 예, 작년에 이제 거기까지는 시험 지문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도의 비율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죠. 얘가 50%면 얘는 몇 프로? 100%. 얘가 60%면 얘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를 비교하니까요. 빌린 게 60이잖아요. 내게 40이니까. 40분의 60 하면 1.5. 곱하기 100 하면 150%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의 비율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좀 낫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잖아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 됐을 때요. 혹시 모의고사라든가 또 다른 또 문제집에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분수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순영업소득은 뭐 가능 총소득에서부터 구해서 내려오는 개념 정도고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가 구할 때 부채 서비스액이 이제 원리금의 의미잖아요. 그럼 요거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융자 금액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저당상수로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리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도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부채 감당률을 주고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융자금이 1억이에요. 근데 저당상수를 0.1을 줘요. 그럼 얘가 얼마?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얘를 갖다 1.2를 주면 1000에다가 곱하기 1.2 하면 1200 나오겠죠. 이건 우리가 이제 탄력성 할 때고 계산할 때 했던 요령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기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으니까 얘는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명 손익분기점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얘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익을 가지고 경비하고 뭐 하고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왜? 그리고 이제 영업경비 비율이 있을 때요. 이게 총소득분의 영업경비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인지 유효 총소득인지를 줘야 돼요. 구별을. 그러니까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출에서 한번 물어봤던 거죠. 기출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여기 만약에 50호에 이제 만약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연 6천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임대료를. 그죠? 그러면은 한 뭐 6천만 원. 이렇게 한 600 정도 되겠군요. 한 600. 6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럼 600에다 50 곱하면은 가능 총소득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한 3억 정도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공시를 빼는데 공시를 10%를 줬어요. 그러면은 3억에 10%면은 3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유효 총소득이 2억 7천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영업경비는 안 주고요. 순영업소득이 2억 1천이라고 이렇게 출제한 거죠. 2억 1천. 그러면은 2억 7천과 2억 1천의 차이가 얼마겠어요? 6천이겠죠. 그러면서 기출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가능 총소득을. 그러면은 가능 총소득이 3억이잖아요. 3억에 6천이면 몇 프로겠어요? 20% 나오겠죠. 3억에 6천이니까. 그죠? 3이 6이잖아요. 20%. 그러면 왜 출제자가 가능 총소득을 또 하라고 줬냐면은 유효 총소득을 대입하면 계산기 써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능 총소득을 주면은 거의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른 문제집에 보면은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라고 해놨는데 이걸 구별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반드시 구별을 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11번 문제 보시면 192페이지에 자,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겠죠. 자, 부채 감당률이 1이라고 가정하면요. 세전 현금 흐름이 있죠. 얘는 0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채 감당률이 1이면.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세전이 0이 돼야 안 돼요? 0이 되겠죠.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얘기는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같으면 세전이 들어갈 게 없죠. 순영업소득에서 여기 세전이잖아요. 얘가 1000이고 얘가 1000이라고 보시면 1000분의 1000이니까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제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분투자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죠. 투자해가지고 결국 은행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1보다 작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에 가까울수록. 그죠?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고 차입자 있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회수는 돼요. 부채 서비스는 감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유효 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효 조소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거를 가능 총소득을 줄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공식을 보더라도요. 그냥 총수익에 대한 영업경비라고 나와 있지. 아니면 만약에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가능 총소득을 주로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3번 지문에 대한 것도요. 유효 조소득이라고 보지 마시고 가능 총소득 뭐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값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작아진다니까 틀렸겠죠. 이 값이 작을수록 아까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큰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작은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작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률은 1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고요. 그죠? 그거는 제목을 기준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죠. 문장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하신 걸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12번서부터 하시죠.